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교대 수시 구실 면접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 면접에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육대학교 면접 유형과 방향성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요, 대학별로 면접 유형이 다르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단 면접이 모두 폐지됐었고요. 학교마다 면접 방식이 조금씩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면접을 본 학교들도 덜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험생들이 예방 접종을 하게 되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대면 면접으로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학별로 크게 나눠서 봤을 때는 생활기록부 기반 면접하고 재시문 기반 면접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 재시문 기반 면접 안에서는 발표 면접을 시키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공부해야 될 것은 서류 기반에서 생활기록부를 꼼꼼하게 숙지하고 나의 생활기록부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이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를 미리 연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재시문 기반 면접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그 방향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온지에 대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기출문제를 확인해 보시고 학교별로 유형을 파악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제시문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한번 출제됐던 제시문이 또 나오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부할 때는 시사 이슈나 교육 이슈가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교직 관련, 교양 관련, 교육 이슈, 시사 이슈, 교직 상황에 관련돼서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유형은 뭐냐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직 관련 문제만 출제되는 학교가 있고 교직 관련과 교양 관련을 동시에 같이 출제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교육 이슈, 시사 이슈, 교직 상황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에 합격하는 방법, 그래서 기만 컨설팅 모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바른 자세로 정선된 언어를 사용하여 질문에 적합한 답변을 대화하듯이 이야기한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모든 대학의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만 컨설팅의 모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 자, 어렵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지만 충분히 훈련이 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요, 학생들이 바른 자세야 그러면 19년 동안 어떤 것이 바른 자세인지는 다 이미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수님 앞에 가서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시선은 앞을 향해서 똑바로 쳐다본다 라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면접관들의 질문이 나도 답변하기가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 학생들은 긴장하게 되죠.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되죠. 학생들이 당황하게 되면 동공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선이 하늘을 쳐다보거나 또는 바닥을 쳐다보거나 하는 식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건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겠죠. 자, 이런 것들도 역시 끊임없이 연습을 통해서 설상 내가 답변할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한다 할지라도 교수님을 똑바로 쳐다보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것 이외에도 바른 자세는 지켜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본 강의가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습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정선된 언어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선된 언어에 대해서도 알고 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고 했을 때 상스러운 말을 쓰지는 않지만 저속한 말을 쓰는 학생과 논리적이지 못한 말을 쓰는 학생들, 단어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들과 좀 고급지지는 않더라도 체계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분명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효과를 효과로 발음해야 되는지 효과로 발음을 해야 되는지, 관건인지 관건인지, 때려야 뗄 수 없는인지 때려야 뗄 수 없는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습관에 의해서 답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것들 역시 몇 가지를 기억해 놓고 연습을 하게 된다면 좀 학생들이 말하는 또는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학생은 조금 내공이 있는 학생이구나 라고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게 된다면 줄임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제가 야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듣는 사람으로부터 안정되게 들려집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정선된 언어이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충분히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질문에 적합한 답변이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죠.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느냐. A라는 질문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고 B라는 질문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고 암기해서 답변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암기해서 답변하는 경우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답변을 못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학생들이 질문에 적합한 답변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놓고 봤을 때 구두 질문을 할 때 구술 면접을 볼 때 질문의 길이가 좀 길어지게 된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학생은 상담 수업을 받았는데 또는 또래 상담 활동을 하였는데 교사가 되었을 때 학생들에게 어떤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학생은 앞부분에서 얘기했었던 상담이라는 건 잊어버리고 내가 교사가 되었을 때 어떤 수업을 할 수 있는지에만 초점을 두고 네, 제가 교사가 되었을 때는 독서 토론 수업을 해서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워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주 멋진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질문에 적합한 답변은 아니죠. 질문에 적합한 답변은 학생이 했었던 상담 활동을 통해서 교사가 되었을 때 어떤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느냐가 질문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상담 활동을 통해서 키워진 능력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어떤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는지에 답변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질문에 적합한 답변이고요. 또 한 가지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제시문을 독해를 할 때 잘못 독해를 해갖고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의 내용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져 있고 이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것이 학생이 생각할 때 어떻게 했을 때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가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텍스트에 그렇게 나와 있다면 학생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질문에 조금 벗어난 답변을 하는 것이 질문에 적합한 답변을 조심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화하듯이 이야기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대화하듯이라고 하는 것은 면접에서 가장 좋은 면접은 면접관과 대화를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학생들이 답변을 한다면 좋은 답변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만 컨설팅 모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른 자세로 정선된 언어를 사용하여 질문에 적합한 답변을 대화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게끔만 학생들이 충분히 연습을 한다면 모든 면접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답변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논리적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근거에 입각한 답변을 하는 것이 논리적인 답변입니다. 자, 면접에서는 학생들이 단답형, 주장만 하는 것은 피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괄식으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다. 라고 두괄식으로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근거를 제시한다면 이것이 2단 구성입니다. 자, 2단 구성으로만 이야기를 해도 학생들은 논리적인 답변을 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3단 구성으로 결론까지 이야기한다면 근거를 제시하시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라고 결론까지 얘기하는 3단 구성이면 조금 더 탄탄한 논리적인 답변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은 주장을 하고 근거를 제시할 때 면접관님들이 들을 때 저거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어떤 답변이든지 간에 완벽한 답변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나의 답변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을 물론이라는 부사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결론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4단 구성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라고 4단 구성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4단 구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처음에 학생들을 교육시킬 때는 5단 구성으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자, 5단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주장, 근거, 물론, 하지만 또는 그러나, 그 다음에 따라서 이렇게 5단계로 이야기하는 것을 5단 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5단 구성입니다. 그러나 모든 답변을 다 5단 구성으로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을 조율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적인 답변에서 2단 구성, 3단 구성, 4단 구성, 5단 구성을 상황에 맞춰서 답변을 하게 된다면 시간을 조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얘기를 아주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런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답변하는 데 있어서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의 답변을 논리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굳이 이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본다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출제되는 문항이다 그러면 교육대학교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교육에 관련된 거하고 교양에 관련된 거를 질문을 하게 되는데 교양에 관련된 거를 질문을 안 하는 학교는 있을 수 있지만 교육, 교직에 관련된 거를 질문을 안 하는 대학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학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나만의 교사상부터 또 교육 방법 관련까지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을지 또는 어느 대학에서 출제가 될지 끊임없이 매년 출제가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는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되어야 되는 학생이 나만의 교사상이 없다면 말이 안 되겠죠. 또 집단 따돌림, 다문화 가정 학생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학교폭력 관련 심각하죠. 이런 것들은 현재 교육 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인데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비 교사인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교육이라고 한다면 창의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역시 주입식 교육만 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의 측면에서 끊임없이 지켜야 될 부분이고 또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로 끊임없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닐 경우 제시문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뭐 인성교육을 받았다, 통일교육을 받았다, 독도교육을 받았다, 안전교육을 받았다, 환경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이 생활기록부에 적혀져 있다면 그거에 대한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꼭 그것이 아니라도 코딩교육은 이미 초등학교에서는 의무교육이 됐습니다. 또 지금은 또 안전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독도교육이 역시 중요하죠. 자, 이런 것들이 제시문으로 만들어져서 출제될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정도는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들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난 이렇게 답변할 거야. 암기를 해가지고 간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향성도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답변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라고 한다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부의 교육의 방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음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의 방향성을 똑바로 알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 관련 같은 경우에도 학교폭력을 예방교육을 학생들이 많이 받았고 또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네, 학교폭력 예방에 있어서는 학생들에게 서로 공감하게 시킬 수 있는 공감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아니면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요. 가장 밝혀진 것 중에서 좋은 방법은 이미 논문으로도 많이 밝혀진 부분입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관자를 없애게 되면 이 부분은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방관자를 어떻게 없앨 것이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고요. 면접에는 정답이 없지만 좋은 점수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게 된다면 독일 교육의 학교폭력 사례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한다면 좋은 답변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창의적인 교육이 됐건 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되고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든 논문을 통해서 공부를 하든 또는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답변해야 될지는 충분히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꼼꼼히 알고 계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교육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교대 입시의 모든 곳이라고 해갖고 교대 입시 전략서입니다. 입시 요강 내지는 입결 부분이 나와 있는 것들인데 한번 활용하시면 좋은 학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 또는 사범대학교를 교육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중복해서 또는 복수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 자기소개서를 출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대 면접, 사대 면접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학생들이 많이 보는 책이니까 한번 도움이 될 수 있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강의를 사이트, 기만 컨설팅 인터넷 강의 사이트 홈페이지입니다. 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장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상담 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육대학교 면접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